안녕하세요. 국립현대미술관 50주년 기념 광장 미술가사의 1950년에서 2019년 전을 기획한 국립현대미술관 전시과장 강수정입니다. 이번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 1969년 건립의 50주년을 기념하여 기획된 전시고요. 그래서 한국 현대미술사를 총괄해서 보여주는 전시입니다. 이때 이 전시의 모티브는 최윤훈 작가님의 소설 광장에서 따왔고요. 이 광장은 개인과 밀실 광장의 관계 속에서 이상향인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한 개인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술가들의 이러한 노력들이 돋보이는 방법으로는 단순히 미술작품뿐만 아니라 연극과 그다음 사회문화사 그리고 도자기, 건축, 디자인까지 총망라해서 다 함께 미술과 사회를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이 됐습니다. 전시 제1섹션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검은에는 1950년 전후와 한국 현대미술에 대해서 관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쟁 시기에는 문화와 미술이 사실 발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상상을 통해서 심상 이미지로 구현하기 위해서 영화에서 모티브를 찾아왔습니다. 영화 쉐리 도입 부분을 전시 기획 도입 부분에 이렇게 차용을 하였는데요. 안정주의 10번의 총성은 총성이 일어났을 때 총을 받고 쓰러진 현대무용가들이 미와인드 기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죽음이 반복되는 부분을 나타냈습니다. 이 총알은 이 전시를 관통해서 전 시대를 지나서 우리들의 가슴에 박혀있는 것으로 상상이 되었습니다. 큐레이터 팀은 제주 4.3 항쟁이 한국전쟁 이전에 있었던 전조라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요배 작가님은 동백꽃 지다 시리즈를 통해서 제주 4.3 항쟁을 리얼리즘 기법으로 대서사를 완성을 시켰습니다. 총 70점의 작품으로 완성이 되었지만 이번 전시에서는 작품들을 선별해서 내러티브를 완성을 시켰습니다. 제주라는 섬과 그 할머니가 손자에게 들려주는 제주 4.3의 항쟁의 이야기는 그 해방 이후 그 다음에 민중봉기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또 사회가 이렇게 분단을 촉발시키면서 이후에 한국전쟁까지 갈 수 있었던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뒤편으로 보시면 이재욱 작가님의 레드라인을 통해서 전쟁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어져 있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그어져 있는 레드라인을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창작된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환 작가의 6.25 스케치인데요. 이때 이 작업을 한 김성환 작가는 19살 청소년이었고요. 당시에 전쟁 한가운데에서 그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 스케치로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라서 고바우 영감을 그린 만화가가 되었습니다. 이 섹션에서 가장 심상 이미지로 전쟁을 표현한 작품은 김구림 작가의 태양의 죽음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동시대 연대에서 창작된 작품은 아니지만 한국전쟁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절망과 어두움을 가장 잘 표현한 작품으로 선보이게 됐고요. 이 작품과 마주보고 있는 작품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작품입니다. 아시아에서는 두 번의 커다란 전쟁이 있었고 경제와 정치 모두 사회에 영향을 준 이 두 개의 전쟁은 바로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이었고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시각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구조로 마주보게 하였습니다. 특별 섹션으로 넘어갔을 때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두 명의 작가이죠. 박수근과 이중섭 작가님이십니다. 피난 이후의 삶을 그려낸 작가들이고 그 다음에 서민적이고 또 그 당시에 공공한 그 상황에서도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많은 주옥 같은 작품을 남긴 작가님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한국 사회는 구직의 문제와 그 다음에 다양한 미국 문화가 유입이 되었고 전쟁 때문에 군사재판이 열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섹션에서는 이 두 대가의 작품이 창작되는 시기에 대해서도 사진작품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범태 작가님의 결정적 순간에 군사재판을 받는 어머니에게 걸어 나오는 아이의 그림과 미국 문화를 통해서 소비 문화가 발전하면서 아프레 글이라고 하는 이 여성의 모습들이 반도 갤러리죠. 반도 갤러리는 최초의 갤러리인데 우리 박수건 작가님이 화랑에서 작품을 판매하면서 힘든 생활을 꾸려나가던 곳이기도 한데요. 이것들이 이 섹션에 다 모여서 1950년대 이후 한국 사회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섹션 한길 코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길은 광장에 이르는 길을 의미하는 부분이고요. 아시아에서는 광장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길 위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길을 통해서 헤어지고 이랬던 것이죠. 근데 1950년대가 끝나고 60년대가 들어왔을 때는 미국 그 원조 경제 영향력과 4.19 혁명, 그 다음에 군사 쿠데타의 실현으로 이어지던 시기였습니다. 미국 문화의 영향으로 한국 미술도 추상미술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하는데요. 거기에 첫 번째 추상 활동으로 보면 신조영파라고 해서 이 추상이 시작이 됩니다. 이분들의 추상 작품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작가로는 유영구, 김한기 선생님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김한기 작가님이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는 작품을 대표작으로 선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그 김한기의 다랑아리와 김한기의 청아매병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이렇게 보여주게 된 이유는 이러한 추상 활동을 하면서 이 시기의 선생님들은 그 전통에 대해서 기반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김한기 다랑아리, 김한기 청아매병이라는 이 얘기가 붙어 있고 일부인 덕수궁 전시에서 실제로 이 항아리가 등장하는 작품이 걸려 있기도 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연구를 해봤을 때 추상미술을 하면서도 왜 이런 전통적인 부분과 끊임없이 연관을 시키려고 했었고 미의식을 여기에서 길어왔을까라고 봤을 때 이 당시에는 육아교육, 즉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나 집안에서 이제 한학교육이 있었던 시대라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추상미술을 접하더라도 아시아 철학의 그 심도 깊은 영역과 함께 이 추상미술이라는 그 시대의 개념하고 연관이 돼서 이러한 그 대표적인 작품들이 창작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자기와 예술작품을 함께 선보이게 됐습니다. 4.19 혁명에 가장 열정적으로 반응을 한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청년 작가들은 뜨거운 추상이죠. 형태가 없는 추상의 뜻이라는 앵프로메이라는 유형의 작품들을 창작을 했고요. 그것은 바로 국전, 기성세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작품을 창작을 했습니다. 이 혁명의 열정은 예술가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쳤고요. 작가들은 대형 추상 작품을 지금 덕수궁 미술관이 있죠. 덕수궁 벽에 걸면서 벽 동인전을 통해서 전시장을 벗어나 거리에서 작품을 그는 형태를 통해서 그 시대의 정신과 함께 예술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는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시는 이 조각들은 기존에는 목조각이나 아니면 돌을 가지고 이제 조각을 했었는데 산업화가 되면서 철이라는 이 매체가 조각에 나타나게 됩니다. 김종영 선생님의 작품은 가장 대표적이자 초기 작품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한국 사회는 다시 한번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단을 올라가서 한번
1970년대에 우리 경제와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면서 미술에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주도의 개발은 우표에서 도시계획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실제로 새마을 운동은 김재원 작가님의 해화 작품에서처럼 우표나 수입 인증을 통해서 끊임없이 시각 이미지로 국민들 삶 속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표,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안내카드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그 시대를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대에는 또 한편으로 그 대중매체 중에 라디오와 TV들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대중에 대한 그 문화들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외화들이랑 그 다음에 드라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그 당시에 이제 어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 마을에 TV가 있는 그 집에 가서 모두 다 함께 TV를 시청했다 이런 많은 또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죠. 이 TV와 라디오가 보급되면서 광고 문화도 굉장히 함께 발전하게 되는데요. 김학연 작가님이 남기신 오비맥주 카렌다를 위한 사진 촬영을 이번 전시에 가지고 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비맥주에 이 선전을 하면서 다양한 포스트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김학연 작가님은 이 시리즈의 30점 정도의 작품을 창작을 하셨는데 큐레이터 팀이 선정한 작품은 바로 이러한 작품들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기호품을 중심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맥주, 그리고 치킨, 치맥이죠. 그 다음에 라면하고 소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전시를 통해서 이 삶이란 것들이 이 시대를 간통해서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화적인 키워드는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저희가 여의도 광장 모형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전시 전체적인 전망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시아에서는 길의 개념으로 사람들이 모였지 광장이라는 것은 없었다. 광장은 사실은 유럽의 개념입니다. 근데 5.16 광장이 지금 여의도 광장으로 변하는 시기도 이때입니다. 이 모형은 여의도 광장에 대한 그 당시의 모형이고요. 이러한 이상적인 모형으로 그 건축 쪽에서 건립이 되었다가 지금 여의도 광장으로 변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이 모형을 만들어서 보여드림으로써 한국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광장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3섹션 회색 동굴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1970년대 개발 주도형 이 산업사회는 사실 한강변에 기적을 일으켰죠. 그 반면에 유신 정권이라고 하는 굉장히 탄압적인 정권이 탄생하기도 한 시기인데요. 이때 예술가들도 굉장히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일단 우선은 그 시대에 밀실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서 사회와 거리를 두면서 조형적인 그 미학적인 탐구에 집중한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종현 작가님의 접합과 윤영건 작가님의 천달색의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가님들은 지지대로서의 캔버스화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 관계를 통해서 어떤 미학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고찰하셨던 분들인데요. 하종현 선생님께서는 이 마대 캔버스 뒤편의 물감을 밀어냄으로써 앞으로 떨어지는 이런 물감의 흐름에서 아름다움을 찾으셨고, 그 다음에 윤영건 작가님은 선념으로 번지는 물감과 이 바탕의 추상적인 미감에서 굉장히 아름다움의 조형적인 요소를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 작가로 얘기되시는 박수호버 선생님께서는 몇법 시리즈를 이때 시도를 했는데요. 끊임없이 반복적인 이런 손의 행위를 통해서
어떤 물화일체가 되는 느낌에 대해서 도달하려고 하였고요. 이걸 통해서 노장사상과의 연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실로 들어간 작가들은 미학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의 깊이를 가지고 고민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아름다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죠. 일본 식민지 시대 때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인으로 성장하여 이중 정체성으로 매우 고통을 받았던 곽덕준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계란기의 저울을 보시면 저울은 0에 표시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바위의 무게는 엄청나게 큰 것이죠. 한국인도 그 다음에 일본인도 아닌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면서 실체의 무게에 비해서 사회적인 잣대는 이렇게 허구임을 나타내고 있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지금 나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 사회나 그 다음에 사람들과 이웃은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작가들은 이 밀실 속에서 이러한 자기의 정체성과 그 다음에 시대의 그 불협화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었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950년대 한국전쟁을 이야기했을 때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작가들은 어떤 식으로 전쟁을 바라보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베트남 전쟁 시기에 창작된 한국 작가의 작품과 베트남 작가의 작품을 비교해 봄으로써 이것을 살펴보기로 했었는데요. 베트남 작가의 작품은 아미 아티스트라고 해서 전쟁 중 직접 작품을 그려낸 화가들의 작품들을 모아봤습니다. 후쿠오카 아시아미술관과 베트남 국립미술관 소장품을 빌려와서 이 코너를 만들어 봤습니다. 총 여기에는 3가지의 미술 양식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트남의 전통 회화 기법이고요. 라크 페인팅하고 그 다음에 실크 페인팅이라고 하는 2가지의 기법으로 창작된 작품입니다. 라크 페인팅은 낮은 칠기 기법이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기법으로 창작된 이 5가지의 작품들은 굉장히 이렇게 귀중한, 또 보이기가 힘든 소중한 작품들인데요. 그 여성민兵대원들과 그 다음에 전쟁 후방대에서 보급품을 마련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나타냈습니다. 이 전쟁 시 1963년에 한국군이 참전을 했을 때 그때 창작된 작품들로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전쟁 시기에도 예술가들은 꽃과 그 다음에 이게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 평화를 기원하는 어떤 바램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크 페인팅은 실크에 잉킹을 얹어서 그리는 베트남의 전통 기법인데요. 여기에서도 후방에서 간호를 받고 있거나 편지를 읽고 있는 군인들의 일상적인 모습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포스터는 더 직접적으로 전쟁을 반대한다든가 아니면 전쟁 때문에 이렇게 어린이가 불안정하게 아주 그 공격적인 상황에서 자라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어린이는 바구니 안에 있으면서 한 손에 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술가들은 그 전쟁을 통해서도 끊임없는 평화와 그 다음에 예술을 통한 그 삶의 더 나은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편으로 한국도 우리나라 정부도 그 5명의 작가로 구성된 전쟁 화가들을 베트남에 파견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베트남 전쟁을 기록하는 스케치북과 회화 작품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서 박연선 작가님의 베트남 전쟁 현장 드로잉을 베트남 작가들의 작품과 함께 여기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박연선 작가님은 밀림 지역에 탐색하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과 그 다음에 해변의 모습을 담았는데요. 이 박연선 작가님의 스케치 속에서도 풍경과 그 다음에 꽃의 그림을 나타냄으로써 적구로 맞는 양 국가에서도 작가들은 끊임없이 평화와 그 다음에 안녕을 기원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펴볼 때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지식인의 담론들이 어떻게 움직였냐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식인의 담론은
잡지랑 문학평론 이런 쪽으로 해서 의견을 발표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가자, 그 시대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들이 이루어졌었죠. 그 중에 가장 좀 대표되는 출판사들은 지금도 유명하죠. 문학과 지성, 창작과 비평 이런 출판사들이 생겨나면서 주도를 하고 있었고요. 미술 쪽에서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주목한 잡지는 바로 샘이 깊은 물입니다. 한창기 선생님은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잡지를 펴내고 또 샘이 깊은 물을 펴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통문화와 또 이런 시기의 담론을 융합해서 보여주는 부분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좀 이루어냈는데요. 지금 67년에 있었던 청년작가 연립전은 기성세대에 반발을 하면서 산업사회와 그 다음에 그 군사문화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다양한 활동, 실험적인 그 모습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지고 잡지에서 이제 수록한 잡지가 바로 썬데이 서울입니다. 썬데이 서울은 황색 잡지라고 하죠. 가십과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잡지였는데 실험미술에서 보이는 누드 페인팅이나 퍼포먼스나 그 다음에 금기시된 것을 도전하는 이 청년들의 모습은 이 당시에 가십거리로서 이 잡지에 수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대의 아이러니인 것은 그 당시에 청년 문화로서 실험 미술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폭발을 했다가 사라지게 되고요. 이후에 40년 동안 한국 미술사에서는 잊혀진 미술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잡지에서 보여졌던 작품들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한번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강자 선생님의 키스미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67년에 제작이 되었고 2002년에 재현이 된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67년도에 그 미니스커트가 짧게 유행하던 시절에 발랄한 여대생이 창작한 작품이라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정강자 선생님은 그 당시에 산업화된 부분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 대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싶었고요. 또 여대생의 입장에서 발랄하게 그런 바라보는 시선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60년대 말에 진행된 미술 양식이지만 저희가 그 사회에 대한 불안함과 그 다음에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의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섹션에서 함께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 70년대 미술의 개념에서 파생되는 우리 사회에 대한 예술가의 연대와 그 다음에 적극적인 열정의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은 물감이랑 그 다음에 페인팅, 물감이랑 붓만 그려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현대미술에서 그렇게 매체와 자유로워지기 전에 이미 사회랑 정권에 의해서 다양한 매체를 쓰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이용노 작가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은 동백님 사건을 다룬 방이고요. 동백님은 동베를린을 한자어 표기로 표기한 것이 동백님입니다. 그 당시에 그 1968년이죠. 이때 그 이용노 선생님과 그 한국화의 세계적인 파리에서 활동을 하던 이용노 작가님과 그 다음에 윤희상 작가님이 국가정보부죠. 정보기관에 의해서 한국으로 강제 송환을 당하고 옥살이를 2년 동안 하면서 간첩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 재판을 받게 되는 과정 중에 옥에 갇혀 있으면서 창작할 수 있는 이 표현의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참을 수가 없었고 이 억울함에 대해서 좌절하는 가운데에서도 너무나 그림이 그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음악을 작곡하고 싶었고. 그래서 쓰신 방법이 뭐냐 하면 감옥에 있으면서 밥이 나오면 그 밥알과 그 다음에 종이를 지디겨 가지고 종이 차력을 만들어서 이렇게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그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호기심과 그 다음에 알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분단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이렇게 강제로 와서 옥살이를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작가들은 끊임없이 창작을 하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이신 분은 또 누구냐면 윤희상 선생님이세요. 윤희상 선생님은 사실 그 2년 동안 그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복역을 하시면서 두 가지의 곡을 작곡을 합니다. 윤희상 이마주가 그 68년 대표 작품이고, 이번 전시에서는 육필학뼈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이마주는 사실 그 사신도의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작곡이 된 것이고, 이 사신도가 이 작가에게 어떤 호기심을 유발을 하면서 이런 그 재판까지 가게 되는 재판까지 가게 된 계기가 됐었죠. 그래서 예술가들이 창작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에 가진 호기심과 그 다음에 창작열에 대해서 사회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이들을 억압했는가, 그리고 이 억압 속에서도 결코 꺾을 수 없었던 것은 예술에 대한 열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김구림 선생님이 한 현장 설치 작업입니다. 이 작품을 보여드린 이유는 1969년 국립현대미술관이 50년 전에 최초로 건립됐는데, 그 건립된 미술관의 장면입니다. 여기에 김구림 선생님께서 설치 작업을 한 작품이고요. 이번 전시는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미술관의 관장님 인터뷰, 그리고 미술관의 연역이나 이런 설명문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대신 이 한 장의 사진으로 미술관의 역사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예술가들과 이런 예술작품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함께 왔던 것이죠. 자, 그러면 그 하나의 이제 현장으로 저희가 김구림 선생님의 작품 세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구림 선생님이 작업을 하셨던 60년대 말과 70년대 초는 동양방송국에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분장을 하시고 이런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디 페인팅과 그리고 이 여성분들과 함께 이런 현대적인 감각의 작업을 하시는 아주 실험적인 작품을 하셨고요. 김구림 선생님하고 같이 활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꾸준히 구현을 해오신 이승택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출품한 작품인데요. 70년대. 그때는 사실 지금처럼 해외여행을 다닐 수가 없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작가들이 해외의 사조를 유입해서 안다든가 아니면 내 작품이 해외 전시에 참여한다든가 하는 점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자 또 힘든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작가들이 상파울루 비엔날레나 파리 비엔날레에 참여하면서 국제적인 상황과 함께 조응하기 아주 드문 기회지만 했었습니다. 이승택 선생님은 바람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런 노끈의 천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나타나셨고요. 지금 실내에 걸쳐져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설치가 됐지만 저기 보시는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자연에 설치가 돼서 바람의 흐름을 이렇게 타면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들은 한국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작가들이 미실과 광장을 오가면서 현대미술의 발전에 기여를 해왔고 또 사회와 소통을 하고 있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한 번에 가장 강력하게 광장에서 만나 나가면서 자신의 얘기와 생각을 밝혔던 미술의 양식, 민중미술이라고 하죠. 이분들의 이야기와 작품을 살펴보러 이동하겠습니다. 제4 섹션 시름불꽃 코너로 넘어와 있습니다. 시름불꽃이라는 이유는 불타올랐던 1987년 광장을 재현을 한 것이지만 실제로
다시 한번 이제 좌절을 겪게 되는 우리 역사에 대한 그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1980년 신군부 독재로 대체가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광장으로 나와서 민주화 투쟁에 대해서 이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 광주 민중항쟁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됐고요. 87년 박종철 열사와 이한열 열사의 어린 청년들의 죽음에 사회는 분노하면서 1987년 100만 명이 모이는 민주화 광장이 우리 사회에 열리게 됐습니다. 이때 미술계 쪽에서도 현실과 사회에 대해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미술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자. 그 다음에 실천으로 이것을 보여주자는 현실과 발언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운동들을 통해서 작가들은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알리고 비판하고 또 전통 문화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미술 운동으로서 민중 미술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죠. 제 뒤에 보이는 이 걸개는 당시에 창작된 한여리를 살려내라는 대형 걸개 작품을 시민들과 학생들과 함께 창작했던 최병수 작가님께서 789 노동자 대투쟁을 기념하면서 노동자 투쟁도라는 걸개로 창작된 작품입니다. 압도적인 비주얼로 이 광장을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이 광장을 구현할 때 우리는 영화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천만 영화라고 하죠. 1987년하고 택시 운전사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거리를 재현하면서 당시에 굉장히 택시로 쓰였던 기아 브리샤와 그 다음에 이 걸개 그림을 함께 배치하는 방식을 썼고요. 87년 광장을 열었던 그 비극이었죠. 이한열 열사가 현장에서 신어서 현장에서 벗겨졌던 신발이죠. 그 타이거 신발을 지금 설치를 하였는데요. 이 타이거 신발은 공산품으로서 수명이 다 해서 사실은 다 부서진 것이었지만 김겸 컨설베이터가 보존 처리를 하시면서 다시 이렇게 되살아났습니다. 이 운동화를 설치한 것은 이렇게 예술이라는 것들이 그 사회에서 상처받거나 부서진 것들을 직접 손으로 이렇게 복원을 하면서 상처를 어루만지고 그 다음에 그 힐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사회와 예술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소중한 오브제로서 여기에 설치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87년의 광장은 단순히 거리에 함성만 있었던 것들이 아니라 많은 예술가와 그리고 또 시민들이 만들어낸 열정이기도 했고요. 그 열정의 결과물로서 최병수 작가님의 걸개 작품은 작가 혼자만의 창작품이 아니라 작가 외 35명의 시민과 학생들로 창작된 작품이라는 레이블에서 그 시대를 저희는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 뒤에 이 작품 보이시나요? 민중미술의 양식을 전형을 이룩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오윤 작가님의 칼로레라는 작품입니다. 오윤 작가님은 판화 작가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번에는 이제 기존에 발굴되지 않았던 작품을 처음 선보이게 되는 자리인데요. 당시에 민중연이라고 해서 민중 작가님들은 우리가 다 함께 신명나게 놀이하고 같이 즐기고 이런 가운데에서 현실에 대한 것들을 함께 고민하기를 원했습니다. 민중연희의 춤이 있을 때 그 뒷배경으로 쓸 수 있는 작품으로 이 작품을 창작을 하셨고요. 이런 작품들이 이번 전시회는 3점 선보이게 됩니다. 이기현 작가님이 소속되어 있었던 그림패 두렁은 민중미술 후반기에 좀 더 민중에게 다가가자라고 하면서 노동 현장과 이런 농촌에 직접 가서 창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렁 그림패의 그림은 소실이 되어서 지금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창립 멤버인 이기현 작가가 창립 전에 있었던 작품을 잘 가지고 계셔서 이번 전시에 이제 최초로 공개되게 됐는데요. 이 부분도 여성 노동자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그렸는데 이 그림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성 노동자의 그
가족 사진과 결혼 사진,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는 이 고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전태일 열사죠. 그 노동운동의 첫 번째 분신을 하면서 이 사실을 알린 이분들 이야기가 다 녹아져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특히 오른쪽이 인상 깊은 것들은 이 여성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노동의 세계에 대해서 그려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림이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어요 라고 하는 부분인데, 절벽 끝에 내몰려 있는 이들의 세계에서 사실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들은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작은 그림이지만 1980년대에 창작됐던 걸개 그림이나 공동 창작의 방식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도상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이야기 그림 서술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전달하려고 하는 것들은 놀랍게도 불화에서 그 영감을 받아서 모티브를 가지고 왔습니다. 탱화 그림에서 가지고 온 전통가의 맥락에서 보여진 것들이고요. 민중미술의 하나의 흐름은 우리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오윤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이라든가 민족 전통 연희를 계속 현대적으로 다시 되살려 오려고 하는 것들과 불화에서 나오는 탱화의 기법들을 현재의 그 현실과 연계시켜서 보여주는 것들까지 해서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미술 양식을 창작하려고 했다는 점을 지금은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199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 그 사회는 그 올림픽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세계화와 그 다음에 국제화가 우리 사회에 일어나게 되고, 여행이 자율화되면서 해외여행이 많은 이제 교류와 그 다음에 새로운 시각들을 서로 마주보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작품들이 신세대 미술이라고 하는 최정화, 이불 선생님들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드라마로 유명한 응답하라 1994부터 시작해서 1988 시리즈로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세대이기도 한데요. 이 작품은 최정화 선생님의 이 작품이죠. 여기서부터는 기존의 이 미술 작품이 직접 손으로 그리거나 아니면 거대한 서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때부터는 시장에서 사온 이런 오브제들이 작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이 바구니를 살 수가 있는데요. 작가는 이미 만들어진 이런 그 오브제를 갖고 와서 조립을 하거나 아니면 붙여서 탑을 쌓기도 하고 하면서 이 트로피에 그 꼭대기 부분을 같이 설치함으로써 찬란한 21세기에 대한 추억들을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지금 이불 선생님의 작품, 이불 작가의 작품이죠. 사이보그나 노래방을 가지고 한 작품들인데요. 이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 여가 생활이기도 하죠. 노래방에 대한 그 시대에 대한 작가의 감수성과 가요에 대한 어떤 해석들,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이런 성견지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명이 들어가서 이렇게 노래하는 부분이 요즘 코리안 노래방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저희가 굉장히 이 시대에 바뀌어지는 부분은 지금 이 전시장 밑바닥에 보이는 아주 작은 소 입자를 가지고 작업한 한짐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이 시대부터는 개인의 정체성,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감수성,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시대가 이제 다가온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아주 아시아 철학이라든가 사회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다면, 이 시대부터는 개인의 발언과 개인이 바라보는 사회는 어땠는지를 새로운 매체를 가지고 미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동해 작가의 작품도 동일한 맥락에서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아주 작은 그 방학숙제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점토를 가지고 작가가 이렇게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조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방이 너무 좁아가지고 이 작은 조각을 하면서 오븐에다 구워서
작품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사물과 또 개인의 경험들, 그 다음에 그 발전하는 그 광고, 이 상품이죠. 이것을 거리낌 없이 작품에 가지고 들어와서 이 시대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본인의 감수성을 나타내는 부분이 가장 큰 또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또 한번 대중문화가 어떤 식으로 또 관람객들을 만나는지 미술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팝 아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화려한 색감, 그리고 또 그치없이 우리가 어린 시절에 봤던 만화에 대한 이미지들,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미지들도 작가들은 차용을 해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동기 작가님의 아톰하우스는 굉장히 유명한 만화죠. 그 아톰을 이렇게 작가님이 다시 재해석을 해서 이 국수를 먹는 모습을 통해서 팝 아트라는 영역에 대해서도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 팝 아트의 영역이 한국화까지 이렇게 한국화까지 연결되면서 손동혁 작가의 코카콜라라는 작품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 코카콜라는 조선시대 후기에 민화인 문자도에서 영감을 받아서 전통 회화 기법으로 다시 한번 이 시대와 함께 해석을 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순민 작가님의 수영과 지형 이런 작품들인데요. 90년대에 가장 들어오면서 또한 큰 특징은 취미가 발생을 하게 되죠. 개인의 취미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가 되면서 작가님은 캠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진 작품으로 남깁니다. 이 사진 작품은 단순한 캠핑의 이런 취미를 얘기한 것들이 아니라 취미 생활을 통해서 이 가족의 관계들을 나타낸 것들인데요. 사진 영역에서는 이런 것들을 유형학적 사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이 사람들의 관계들, 그다음 등장에 대해서 탐구한 작가들 두 분을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니키리 작가의 힙합 프로젝트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당시에 잘 아시죠? 스테지와 아이들을 통해서 가요사가 새로운 변화와 그 다음에 새로운 가요의 양식을 전형을 만들게 되게 됩니다. 저희가 즐겨 부르는 랩도 이때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형 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니키리는 힙합 프로젝트를 통해서 힙합을 하는 이 그룹에 들어가서 작가가 직접 같이 생활하고 그다음 느끼는 것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남기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이 여성분이 작가예요. 니키리 작가입니다. 그리고 이때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가 중에서 잘 얘기가 되지 않았던 아줌마라고 하는 이런 이런 대중들의 모습이 다시 한번 좀 부각되는데요. 우리 오영건 작가님의 작품이죠. 아줌마라고 하는 부분은 이 가사 노동이나 이렇게 헌신적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부각되지 않았던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아줌마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타나면서 시대의 초상을 나타냈습니다. 아줌마는 불호사화전에도 등극될 정도로 새로운 세대로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이 또 이야기가 되었던 여성 서사의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미술과 우리 그 전시는 미술과 또 사회의 어떤 연계고리 영역들을 사회문화사적으로 살펴보는 것들로 이제 기획이 되어 있는데요. 또 하나 사회와 미술이 가장 중요한 저점에서 만났던 것은 안상수 금누리 작가님이 90년대에 홍대 근처에 만든 전자카페입니다. IT 역사에서도 이제 인터넷 카페가 처음 생긴 것은 안상수 금누리 작가의 전자카페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기여를 했는데요. 이때 작가님들은 여기에 모여서 IT 공학,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이제 벤처 기업을 통해서 그 프로그래머들이 되셨죠. 대표님이 되신 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LA와 그 다음에 서울을 연결해서 팩스를 통해서 퍼포먼스를 한다든가 이런 통신 문화의 발전을 했는데요. 이 모뎀이 설치되어 있던 그 당시 많은 카페 중에 유령 카페였기 때문에 1호 인터넷 카페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전시에서 이 인터넷 카페를 설치하고 재현한 이유는
이후 인터넷의 급속한 그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가상현실에서 더 자유로운 만남을 하게 됐고, 이 가상현실에서 만나는 만남들은, 관계들은, 네트워크는 2000년대 들어오면서 새로운 광장을 형성을 하고 사회 진보에 기여하는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술이 사회하는 기여한 부분으로 분석을 해서 이번 전시에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올림픽은 우리 사회가 대중화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매체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 미술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이 유입되면서 새로운 발전이 가능하게 한 사회적 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이 긍정적인 그런 기능과 그 다음에 부정적인 기능을 여기선 같이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미술과 조응을 해서 새로운 변화를 끈 부분은 국제화 세계화도 있지만 디자인과 건축 부분이 이때부터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디자인과 건축은 사실 좀 소외된 장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때부터 디자인과 건축은 올림픽 특수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올림픽을 시작하면서 이만익 선생님의 작가님이 개막식, 폐막식의 연출을 직접 이제 감독으로서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 그림들, 판화들은 개막식, 폐막식의 그 시나리오를 판화 작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저희 큐레이터 팀이 연출 영상을 전부 다 기록 영상을 봤을 때 이 시나리오대로 잘 표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한국상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한국 전통 문화를 연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하죠. 그 평창올림픽의 반다비나 백호랑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호돌이 프로토타입 샘플 인형이죠. 김현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했고 디자이너의 노력을 통해서 굉장히 친근한 올림픽의 이미지가 호랑이, 우리의 굉장히 전래동화에 나오는 호랑이를 이렇게 차용해서 이제 창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런 그 시도와 그 올림픽 포스터, 문화 포스터가 창작이 되면서 디자인은 이때부터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룩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디자인에 이어서 건축을 살펴볼까요? 건축 쪽의 대표적인 이렇게 건축가들이 올림픽 스테디움, 잠실 주경기장이죠. 이 김수건 그 건축가님이 설계한 모형입니다. 이렇게 통해서 이제 건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김종성 그 건축가님도 역도 경기장이죠. 이 철골 구조로 들어온 이제 건축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올림픽과 함께 건축의 주경기장들을 설계를 하면서 또 발전을 하게 됩니다. 현재 잠실 경기장은 이랑 역도 경기장은 K-팝 스타들의 공연장으로 지금 다시 거듭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화 부분에서 이제 세계화됐다는 부분은 사실 그 당시에 뉴욕에서 그 활동을 하던 박이소 작가님은 이 세 개의 이미지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데요.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그 아시아의 수도 서울은 이거조틱 마이너리티, 오리엔탈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시니컬한 시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각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 사회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이제 사태를 맞게 됩니다. IMF는 평생 직장이라고 믿었고 발전을 함께 할 것이라고 믿었던 이 사회적인 구조가 통화 위기로 금융 위기에 의해서 실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국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실업에 대해서 중년, 장년, 청년의 실업을 포스터 형식으로 지금 남겨놓은 김영철 AGI 소사이어티의 작품입니다. 디자인이 이렇게 사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굉장히 또 작가의 새로운 도전이자 용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와 개인의 이 관계에서의 신뢰 부분은 자본이 그 아시아나 전 지구적으로 지금 이동하면서 또 한 번 중요한 문화적으로 연대하는 이런 사건이 생기는 건데요. 그것이 바로 콜트콜텍 노동자 해고의 부분이었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기타 회사인데 이 회사가 아시아로 더 좋은 이렇게 이윤을 위해서 이동하면서 한국의 그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상황이었죠. 부당해고라는 부분 때문에 10년 동안 노동자들이 이제 투쟁을 하였고, 이때 작가들은 현장에 다 참여를 하셔서 미술 작품과를 통해서 여기에 연대를 표명하게 됩니다. 이은혁 작가의 일하고 싶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 그만 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현장에서 이렇게 창작이 되어서 민중미술의 전통이기도 합니다만 이 판화를 나눠주면서 같이 이제 시민들과 연대를 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또 매체가 됐습니다. 이 전시에서 콜텍콜텍의 부분을 저희가 가지고 온 이유는 기타를 생산하는 공장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노동자분들이 기타를 치면서 밴드를 만들었고 실제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들도 이 기타를 애용했기 때문에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지지의 성명을 밝혔습니다. 이 지지와 연대를 통해서 사회적 문화가 또 현대 미술이 사회의 변화와 그 다음에 치유에 대해서 같이 어떤 문화의 형태를 통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번 전시회에도 같이 좀 참여하게 됐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좀 문제이기도 하죠. 이 전시를 통해서 힘든 그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그만이라는 작품도 함께 여기에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육섹션은 이제 가문빛 바다로 넘어오게 됩니다. 가문빛 바다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항상 이상형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와 미술을 끌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희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2000년대 밀레니엄 시대에 들어오면서 한국 사회는 이제 선진국이 되죠. OECD 선진국이 되고 그 다음에 미술도 글로벌 모빌리티라고 하는 전 지구적, 전 세계적 이 흐름과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양성도 뭐 융합하고 탈경계의 미학, 탈경계의 사회라고 해서 다양한 융합과 거차 편집을 통해서 새로운 양식들, 새로운 제안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기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되는 작가님들 중에 김수자 작가님 작품을 볼 수 있어요. 김수자 작가님은 직접 아들이나 어머니가 쓰던 이불천을 가지고 이 보따리를 폈다, 그 다음에 쌌다 하는 한국 문화의 이동성을 전통적인 이런 매체를 통해서 잘 현대적인 어법으로 나타내셨고요. 서도 작가님의 무제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도 작가님의 초기 작품으로 대학생 때 그 인사동에서 이제 전시를 준비를 하는데 여기에 작가님이 그 강남에 있는 작업실에서 숨을 그 풍선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불면서 인사동까지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작가의 숨결이 들어가 있는 이 풍선을 끊임없이 불면서 자신의 그 중요한 위치에서 전시가 되는 장소까지 이 숨결이 이동하는 것들을 풍선에 넣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이후 서도 작가님이 세계적인 작가가 되면서 그 유목 이론을 전맥한 집들이, 서울의 집이 그 뉴욕에서 천으로 이렇게 짜져서 설치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티브가 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고요. 이번 전시를 위해서 다시 한번 발굴돼서 설치된 작품입니다. 정정엽 작가님이 거울을 가지고 만든 작품입니다. 이 거울은 굉장히 오래된 그 레트로한 이 매체인데요. 이번 전시에서 이 거울은 굉장히 중요한 그 메타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 거울들은 전시장 곳곳에서 지금 숨겨져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요.
전시를 보러 오셔서 이 거울에 찾아보실 때 큐레이터 팀은 관람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술의 70년 현대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미술관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작품이자 오브제는 바로 이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작가님과 함께 설치된 작품입니다. 거울을 보시고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발견을 하면서 미술관 전시장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고 우리의 역사를 반영하는 중요한 오브제임을 직접 확인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발전 상황에서도 한국 사회에서 이제 재개발의 문제와 이 부동산은 굉장히 핫한 키워드죠. 여기에 대해서 사진작가 강홍구 선생님은 그린벨트 연작이라고 하는 이슈를 사진작품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작품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는 어디선가 굉장히 많이 본 듯한 익숙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어디인지 이제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 작품은 바로 추사 김정희의 새한도에서 오마주를 한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님은 전통적인 매체에서 이렇게 오마주를 하면서 현실에 대해서 다시 나타나는 그 아주 유머러스하면서도 그 다음에 융합적인 아주 미술사적인 이런 부분으로 작품을 남기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여성 노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몽순 작가의 위로공단이 굉장히 우리 미술사에 중요한 또 이정표를 찍게 되는데요. 위로공단은 1970년대 우리가 지금 계속 발전해 나와 있는 한국 사회들과 같이 보고 있는데 구로공단에서 일을 했던 그 봉제 공장의 시다 여성 노동자 어머니였는데요. 이야기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급속한 이런 OECD 국가까지 발전하는 산업의 발전 속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여성 노동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 작품은 또 한편으로 지금 동시대에 우리가 아시아에 진출을 해서 아시아 지역의 여성 노동자들의 궁핍한 삶을 외면하는 모습까지 다룸으로써 아시아 여성 노동자까지 확장을 하고 이것이 굉장히 미학적인 부분으로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베니스 비엔날레 본전시에 참가하면서 은사자상을 받는 이러한 그 쾌거까지 이룬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미경 작가의 트랜스레이션 시리즈 작품입니다. 이 비누 향기가 굉장히 강하게 끼치고 있는 이 작품은 그 아시아에서 생산된 도자기가 유럽이죠. 런던에까지 어떤 방식으로 이동을 하면서 문화적으로 이렇게 변화됐는가를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들은 진짜 도자기가 아니고 작가가 비누로 만든 작품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이시는 이 다랑아리가 보이시나요? 1960년대 한길 섹션에서 김한기 작가님의 작품 김한기의 달 항아리가 이제 2000년대를 넘어서서 지금 이렇게 문화적 그 변화에 대한 트랜스레이션 시리즈에도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이모컨티로 지금 작가는 생각을 하고 이 작품에 차용을 했는데요. 이렇듯 조선 말기에 창작된 도자기는 2000년대 현대 작가에서도 중요한 모티브로 해서 영감을 주는 존재로 이렇게 창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라는 것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계속 그 작가들을 통해서 영감을 주는 존재이자 새로 해석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거나 풀어지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에서 한 시대의 문화는 이 시대에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어떤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불안함 속에서도 우리는 가뭄빛 사막을 이겨내고 푸른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예술가들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신자유주의나 아니면 이런 그 노동정책에 의해서 작가님들과 이런 사회 전체가 이제 실업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난민이나 아니면 이 전쟁의 부분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죠. 1950년대에
섹션에서 금은의 섹션에서 그 심상 이미지로 제안이 됐던 김구림 선생님의 금은태양을 묘사한 작품이 기억이 나시나요? 그렇다면 2000년대 지금 동시대에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런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큐레이터 팀은 이것을 다 관람객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박이소 작가님의 블랙홀 예스라는 작품을 심상 이미지로 다시 한번 제안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답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김성환 작가님의 템플 클레이 이 작품은 동시대 현대미술의 융합력 프로젝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이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는 1970년대 개발 독재 시대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의 극본은 섹스피어의 리어 왕의 희곡에서 따왔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대문호의 희곡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그 70년대 그 부분을 개발 시대를 덧입혀서 다시 이야기를 창작을 해냈고요. 거기에 이제 퍼포머들이 이것을 해석을 해서 퍼포먼스를 하는 장면을 미디어 아트로 담아낸 것이죠. 이러한 이제 시도와 이를 통해서 굉장히 훌륭한 조형적인 작품이 탄생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이야기와 창작의 방식들은 지금 동시대의 그 시대와 그 다음에 텍스트와 배경을 넘나들면서 창작하고 상상하고 그렇게 해서 또 미디어 작품으로 남겨지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이 거대한 동상은 김홍석, 김소라 작가님의 만성역사 증후군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만성역사에서 증후군은 이 우리 거리나 아니면 학교나 이런 공공장소에서 세워진 동상들 중에 일부만 이렇게 잘라와서 또 다른 모습의 동상을 만든 것입니다. 베니스 비엔날레에 출품이 되어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예술가는 소외되었던 그 사회에서 시민들과 백성들을 되살려내고 여기에 대한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계기스러운 모습으로 이 영웅의 동상들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역사와 그 다음에 사람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각이 지금 숨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장전 2부 전시를 함께 돌아봤습니다. 한국 현대미술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사회의 맥락 속에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전시의 특징은 영웅의 초상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이것은 바로 미술관이 69년에 건립이 돼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는 의미에서 수많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미술 작품 속에서 혹은 거울 속에서 변주되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이 되었습니다. 부디 미술관에 와 주셔서 미술관이 주인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장 2부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2020년 3월 29일까지 계속됩니다. 만 24세 이하 65세 이상은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과천관은 가을, 겨울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꼭 오셔서 아름다운 작품과 풍경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시 투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